참미수님 반갑습니다. 시국 특강 8회차 강의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70년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할 것인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것인가, 기각을 해서 용산으로 되돌려 보낼 것인가, 연일 판사들과 피청구인인 윤석열 씨와 변호사들, 참 그 변호사들 수준을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정말 많아요.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면 매일 AI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세계 모든 지도자, 경제, 여러분들 얼마 전에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 녹두 노래하듯이, 아파트 노래하듯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학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은 헌법재판소와 국회를 들락거리며 기억이 나질 않는다, 진술을 거부하겠다, 전화를 했다, 받지 않았다,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라는 논란으로 나라의 경쟁력에 힘을 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끝도 없이 경제 정책을 매일매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반도체에 7조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깎겠다고 그럽니다. 관세도 대한민국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AI 기술의 고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AI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취업 비자를 7만 명 정도 매년 이렇게 쿼터를 내주는데 올해는 10만 명 정도로 늘린다고 그래요. 그 취업 비자는 뭐냐면 인재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은 내쫓고 인재들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영주권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학사 학위증이 있을 때 일단은 등록할 수 있고 유리합니다. 거기다 석사 학위, 거기다가 IT에 관련된, AI에 관련된 석사 학위 소유권자들은 영주권 취득이 아주 쉽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식당을 가도 로봇이 배달을 합니다. 어제 마산교구에 우리 이성효 주교님 착자식에 갔는데 저녁에 바닷가에 가서 횟집에 가서 먹는데 굉장히 커요, 식당이. 그런데 그 큰 식당에 로봇이 와서 다 배달을 해줘요. 로봇이 와서 길거리에 신호등, 미국 얘기입니다. 길거리에 신호등, 건널목을 구분하면서 AI가 피자 배달을 합니다. 또 제가 대학을 갔는데도,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도 그 대학 안에서도 AI 로봇이 피자 배달을 계속 그 강의실마다 다니더라고요. 택시 운전사도 없이 AI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안에 벌써 훅 들어와 버렸어요. AI에게 잠비아, 제가 초등학교 설계를 명령을 해봤어요. 놀라울 정도로 아프리카 기후와 환경에 맞게 설계도를 3분 만에 완성해내요. 하면서 AI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설계도를 3분 만에 그 열 몇 가지 양호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습실도 필요하고 도서관도 필요하고 체육실도 필요한 것까지 다 거기서 그 잠비아 나라 법에 맞게끔 설계를 3분 만에 해냅니다. 스마트폰 AI에게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우량주를 추천해 줍니다.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2025년 이후 세계는 인공지능, AI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세상이 될 것입니다. 논문을 써달라면 우리 김건희 여사가 논문 표절 하는 것보다도 논문 써달라면 더 논문을 써주고, 그림 그려달라고 그러면 그림도 그려주고, 디자인 해달라고 그러면 디자인도 해주는 세상입니다. 소설 써달라고 그러면 소설도 써줍니다. 물론 산업 분야에 들어가면 AI 활용도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벌써 제가 지난번에 디즈니의 회사에도 들어갔다 왔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다고 그래요. 더욱이 이제 통역사들도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서 지하 감옥에 수감하고, 심지어 성추행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점집을 운영하는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500여 명을 수집하겠다며 야권 인사뿐만 아니고 언론인, 좌파 판사, 좌파 연예인들을 살해할 계획까지 적어 놓은 노트를 발견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미래 먹거리 준비는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정권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반대파들을 잡아 죽일 것을 계획을 삼고 있으니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부르냐 하면, 계엄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철권 정치 선포식입니다. 계엄령이 만약 성공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총과 탱크를 앞세운 군인들이 장악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유튜브 여러분들하고 저거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제작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달지 못했지만은 태극기도 달지 못합니다. 언론, 집회, 정치 활동도 할 수 없는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국민들 해외여행 금지 항목도 들어있어요. 저는 올해 잠비아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되고 우리 최양업 신부님 첫 사목지 중국 차쿠에도 가야 되는데 아예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못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가 차단되고 유튜브도 할 수 없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남태령 고갯길에 있는 수도 방위사령부 지하 벙커 B2나 다른 감금시설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노상원 사령관 수첩에 기입한 대로 백령도에 끌려가 바다에 수장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75년간 피 흘려 쟁취한 자유민주주의, 박종철, 이한열 열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이 자유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뭉개버리고 철군 정책을 펼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표하는 순간 저에게 윤석열 씨일 뿐입니다. 지금 나라 경제는 엉망입니다. 작년에 최고의 수출을 했다고 하지만 배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56조 세수가 부족했습니다. 2024년 30조 8천억
세수 부족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기업의 법인세, 부자 감세는 이어졌지만 일반 국민의 유리지갑의 세금은 늘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거의 80명 월급을 주고 있는데 세금을 상당히 많이 냅니다. 우리 직원들, 제대로 된 직원들 세금 내는 거 보니까 1년에 거의 500만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무님 오랫동안 보너스를 줬는데 세금을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억을 제가 보너스를 줬습니다. 근데 세금이 얼마냐면 4,800만 원입니다. 이 유리 지갑은 그대로 다 징수해 나가는데 기업의 법인세 또 부자들 감세해 주기 때문에 나라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업 법인 감세 2022년부터 개편된 법인 세제에 따라 당초 과세 표준 3천억 이상 법인에 적용되던 법인세율 25%에서 22%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세주가 56조에 이르는데 한 몫을 합니다. 이 세금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세세히 꼼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태마을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내는 세금이 20억에서 25억이 넘습니다. 단 1원도 빼지 않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청국장값으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그대로 3만 원짜리 3천 원 부가가치 세금을 냅니다. 물론 저희들은 소비자한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3만 원 안에서 3천 원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일반 회사나 건설회사나 일반 업체들은 반드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물가가 뛰면은 부가가치세가 올라가고 부가가치세가 올라가면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고 소비자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을 닫은 개인 사업자가 10만 명에 이릅니다. 윤석열 씨가 정권을 잡은 이후 나라 경제 성장률은 2%, 1%에 머물렀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2025년 역시 1.9%라고 그러는데 1.6%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 연속 1%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일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0%에서 1% 성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3% 성장을 해야 경제가 유지되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라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저에게 다시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겪은 경제적 타격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한번 제가 댓글의 만평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 계엄 선포 이후 소비 심리 지수는 코로나19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다닙니다. 소상공인의 82%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은 소비 감소와 환율 변동의 이중고를 겪으며 자금 압박이 가중된 상태예요. 지금 국민들은 질식일보 직전입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번 1월 달에는 취업자가 좀 올라갔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나타난 최악의 고용 감소입니다. 지금 나라 방방곡곡에 곡소리가 들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한심한 소리로 자신은 죄가 없다, 사법부가 잘못됐다, 이런 사법부는 폭파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항변하는 태극기 부대, 또 여권 윤석열 씨의 표정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1년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0년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갑자기 복장이 바뀌었죠. 사실은 어제 촬영을 하다가 이 강의가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 힘들어요. 이 촬영하는 게. 원고를 쓰려고 그러면은 한 10시간 정도 자료 검색을 하고, 그래도 기시다 총리, 이시바 총리인데 제가 총리 바뀐 이름을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료 정리를 하다가 또 이게 보통 한 1시간 정도 녹화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또 어제는 제가 안산에도 볼 일 있고 또 수원에 어머니도 볼 일이 있어서 이 긴 원고를 한꺼번에 못 찍어서 어제 찍다가 말았어요. 오늘 복장이 바뀐 이유는 오늘은 토요일 아침인데 정장을 하고 올라오다가 그냥 저는 이제 일반 대부분의 유튜브들도 그렇지만은 뭐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조그만 유튜버들은. 근데 저처럼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유튜버들은 녹음실도 있고 촬영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태마을에 그냥 요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라 좀 편안하게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볼교우들, 또 많은 애청자 유튜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과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화공업을 정말 기적적으로 육성을 했어요. 울산, 여수 이런 데 화학단지, 철강 회사를 만들어서 이 나라에 또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적적으로 해냈죠. 독일의 광부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6천만, 8천명, 간호사는 10,000명 정도 외화를 벌기 위해서 파견 나갔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외화를 벌여들였고,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죠. 그때 경부고속도로 할 때도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나라의 핏줄이에요. 지금은 인터넷, 이게 나라의 핏줄이듯이 그때는 도로가 나라의 핏줄이었죠. 석유 파동 때 중동으로 나아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 도의 속에서 기적 같은 업적을 이루고 외화를 벌어들였죠. 중화 공장에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이 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1965년부터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일구었던 기적입니다. 그 덕분에, 그 중화공업 육성하고 고속도로 뚫은 덕분에 1990년,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노태우 군사정권 때까지 사실 굉장히 나라가 불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80, 90대 된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우리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중국이 개방을 해요. 실질적인 개방은 1980년부터 개방을 하지만은 적극적인 개방은 1992년부터 제조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제조업에 뛰어들었을 때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이 거대한 쓰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1997년 국가 부도를 맞이합니다. 또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수출로만 달성할 수 없고 금융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경제 전문가들 역시 대한민국 경제를 금융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미국과 금융 자본의 양털깎기 전략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30년간 피땀 흘려 키워온 건실한 기업, 많이 뺏겼죠. 기아라든지 여러 회사들을 많이 뺏겼죠. 미국 자본과 세계 금융 자본에 자본에게 눈뜨고 코 베어가는 식으로 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전부 다 그때 1997년, 8년에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역시 연쇄적으로 외환 위기가 들이닥쳤죠. 그래서 정말 온 나라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 외환 위기를 기가 막히게 쓴 책이 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제가 한 2번 정도 읽어봤는데, 이 저자가 중국 사람의 숭홍빙이라는 저자가 했는데, 이 저자가 대한민국을 극찬을 합니다. 물론 IMF도 극찬을 합니다. 한 10년 정도 우리가 타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에 싹 다 외환 부채를 갚아버리죠. 이때 위대했던 게 뭡니까? 금 모으기 운동이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랬고 국민들은 허리를 졸라 매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이때 이제 2001년 중국이 WTO를 가입합니다. WTO를 가입하면서 중국은 전 세계 물건을 팔아요. 요 얘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들의 식견은 아주 넓고 깊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항상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맞느냐고. 근데 제 지식은 아주 얇아요. 얇고 넓어요. 그래서 신학, 철학, 역사, 지리, 문화, 경제, 사회, 인문학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아주 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강의를 한 6,700개 정도 유튜브에 올렸어요. 강의를 6,700개 올렸다라는 것은 얇게, 넓게 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좁게, 깊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좁고 깊게 알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넓게, 깊게 알아야 돼요. 넓고 깊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 인간이 넓고 깊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보좌관이 필요한 거예요. 수석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문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대통령은 넓고 깊게 아는 보좌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씨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넓고 깊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발표할 때 보면은 알아요. 넓고 깊게 보좌진을 갖고 있는, 자문기관을 갖고 있는 대통령들의 말은 벌써 격이 달라요.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통령 말은 수거, 처단, 척결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들을 기용해야 하고 그 전문가들과 끊임없는 연구와 정책 토론을 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지난 2년 반 동안 시행한 정책을 살펴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오는데 이 노상원 투스타
이 투스타가 노트에다 500명을 수거해갖고 처단하는 이런 노트를 볼 때, 윤석열 정권이 참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98년 6월에 취임한 6월 2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부도가 난 대한민국에 한 줄기 빛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IT, Information Technology입니다. 혁명을 이루어냅니다. IT, 정보기술. 김대중 정부의 5년을 IT, 정보기술 관점에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터넷 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대 대한민국의 먹을거리가 중화공업이 아니라 반도체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 반도체, 인터넷, 컴퓨터, 이 DB,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미래의 먹을거리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IT 선진화의 청사진을 그리고 정책을 구체화해서 1인 퍼스널 컴퓨터죠. 한 사람의 컴퓨터 한 대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2000년대 컴퓨터 혼자 갖는 거 쉽지 않죠. 286, 386, 486, 586 이런 컴퓨터 시대였어요. 온 나라가 망할 때 상상하기 힘든 비전을 제시했고 20년이 지난 2000년 들어서서 지금은 1인 1컴퓨터 시대가 아니라 1인 3컴퓨터, 4컴퓨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사무실에 컴퓨터 2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동용 랩탑 컴퓨터. 랩탑이라는 것은 랩이라는 게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무릎 위에서 컴퓨터를 하는 정말 놀라운 시대가 됐죠. 그리고 제 스마트폰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하나는 제 개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은 어마어마한 양의 주문이 들어오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약 업무, 그 다음에 청국장 주문, 또 여러 가지 정보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큰 서버 저장, 여러분들이 뭐 본 적도 없는 큰 저장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 처리 속도가 보통 100명이 할 거를 우린 지금 한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용 컴퓨터가 5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 김대중 대통령은 내다보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했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2001년 중국이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해요. 그때 중간재, 그러니까 중국은 조립만 하고 그 아주 세세한 중간재는 이제 누가 다 제공을 했느냐면 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다 제공을 했어요. 그 덕에 대한민국이 미국 주도 수출이 중국 주도로 바뀝니다. 이제는 중국 주도에서 미국 주도로 바뀌어야 돼요. 왜? 중국이 그 제조업으로 화랑을 일으켰는데 미국이 이거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갔어요. 우리도 이제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냐? 미국에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미래 먹거리가 나옵니다. 2024년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반도체 관련 수출액이 무려 1,419억 달러. 우리가 한 6,50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는데 수출액의 5분의 1이 반도체입니다. 여기에 조선도 빠졌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빠졌죠. 뭐 중화학도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도 빠졌는데도 반도체의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현재 인터넷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투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산속, 긴 터널, 놀라울 정도로
인터넷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경쟁의 힘입니다. 제가 미국에 많이 가죠. 미국의 생태마을 때문에 많이 가서 이제 많이 구축을 해놨는데 거기 가도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요. 넓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나라일수록 이 인터넷 시대는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040년에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3위, 4위,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통계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이놈의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나라가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뛰어가기 바쁜데 우리는 그 선관위 그게 아무리 봐도 부정선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매달려 있어요. 우리는 멀리 뛰어가야 되는데 아니 1년 전에 그 선거 그거 부정선거라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계엄을 선포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DB라는 이야기는 데이터베이스 활용한 정보의 통합, 축적, 관리, 활용 등의 산업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A 산업으로 가는 인공지능으로 가는 기반이 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거를 공부해 갖고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것이 AI입니다. 자체 학습을 해요. 저도 요즘 AI 챗 GPT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확실히 기존 인터넷 PC의 정보, 구글이라든지 우리 네이버보다는 챗 GPT가 훨씬 정보가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통합 능력이 뛰어납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100배 빠른 인터넷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 2배에 달하는 속도를 구현을 했습니다. 2001년 인터넷 가입자는 1천만 명 시대를 열었고 2024년 작년 모바일 앱 총결산 리포트에 따르면 유튜브 월 평균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상태에서 4,663만 명, 거의 4,500만 명 사용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4,500만 명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1살서부터 2살까지 빼고 그 다음에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90살서부터 100살, 90살 넘은 분도 우리 유튜브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유튜브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튜브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유튜브는 대학과 대학의 벽을 허물었어요. 지역과 지역의 벽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종교와 종교의 벽을 허물었어요. 예전에는 절에 가려고 그러면 산에 가야 돼요. 교회 가면은 개신교회 가면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한 번 붙잡히면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성당은 벽이 너무 높아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튜브가 오픈되고 난 다음부터는 절에 가는 거 너무 쉽습니다. 교회 가는 거 너무 쉽습니다. 성당 가는 거 너무 쉽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절이 나오고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성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벽도 허무는 거예요. 아직도 이 유튜브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는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 말하긴 좀 애매해도 지금 한국 종교가 판도가 뒤바뀌고 있어요. 주체 세력이었던 개신교가 좀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목사님들이 원래는 거의 불교 1980년대는 불교보다 개신교가 앞섰는데 지금은 개신교가 네 번째 종교로 전락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유튜브를 제가 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게 유튜브가 아주 이게 지형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도 어려워집니다. 이제 유튜브를 넘어서 AI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또 지형의 변동이 옵니다. 그 AI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릴 겁니다. 온 나라가 미래 먹거리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을 다져 놓았는데 이 윤석열 씨는 단 2년 반 만에 경제고 미래고 할 것 없이 술과 무속, 1위로 밀려난 군인, 정치인들을 기용하고 또 요즘은 경찰 그 진급도 질서를 무너뜨리고 경찰 진급을 시키고 있어요. 과거에 집착해서 70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져다준 믿기지 않는 변화를 보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원주 횡선공항 제주도 갈 때 많이 이용하는데 공항에서 저 스스로 뽑을 수 있는 증명서가 14가지, 주민등록 등본부터 거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류를 공항에서 500원, 1000원이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기다리다가 문 닫아 또 오라고 그러고 2주일 걸리고 또 오라고 그래서 민원 서류를 뽑는데 2주 정도 걸립니다. 대한민국은 1분 내지 2분이면 처리됩니다. 저 역시 면사무소나 군청에 서류를 띌 일이 많은데 5분 이상 걸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심장병 걸린 시드니 잠비아에서 여기 데려오는데 3개월 걸렸어요. 비자 받는데. 근데 우리나라는요, 일주일이면 우편으로 딱딱 비자 그 여권이 날라옵니다.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다른 나라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일반 버스 정류장에 다음 버스가 오면은 어디쯤 오고 있고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전 거의 시골에서 사니까 그런 거를 볼 일이 없는데 도시에 나가면 봐요. 내가 탈 버스가 어디 온다라는 게 신호가 보여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래요. 더 놀라운 거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장학생 받은 친구가 우리나라, 그건 아주 나하고 가까운 친구예요. 와서 너무너무 놀랐다고 그래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지금 앞에 차가 밀린다. 차가 밀리기 때문에 당신이 도착하는 공간에 시간이 모자란다. 지금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몇 호선을 타고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그거를 너무너무 놀래갖고 미국에 가갖고, 이 친구 워낙 미국에서도 유명한 친구예요. 뉴욕 타임즈에 이거를 기재를 해서 리포트를 써서, 이런 기가 막힌 나라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강의를 듣고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들, 이 강의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역사, 미래, 환경, 이런 강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야, 진짜 대학 이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강의만 잘 들으면은 좋은 정보, 좋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죠. 저렴하게 국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저는 잘 모르는데 카톡 이걸로 국제 전화가 공짜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PC 화면을 보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과 회의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잠비아 가는데 우리 줌 스트리밍이라는 걸로 그 미국에서도 화상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터넷 인프라,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49만 명이에요. 49만 명. 평창이 4만 2천 명이에요. 평창 10배만한 우리 구독자가 저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덕분이에요. 이 힘과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힘과 파워는 제가
어느 나라 돕자 이 49만 명이 딱 도움을 줄 때 이거는 이 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비아 카사리아에 1000만 평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1000만 평이면 여의도가 9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여의도 12배만한 큰 땅에 도시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49만 명의 인터넷 subscribers라고 구독자, 팔로우들 덕분입니다. IT 이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구당 보급률을 보면 한국은 54.3%, 영국은 0.8%, 이거 김대중 때입니다. 일본은 6.3%, 미국은 13.1%에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보, 소외 계층의 인터넷 이용도 수십 배가 늘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난 20년간 일어났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러니까 2021년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다볼교우들,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6.25 전쟁 끝나고, 아니 1945년 일제강점기 36년에 착취, 우리나라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뛰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금의 나라예요. 금의 나라. 어마어마한 금을 일본이 다 캐갑니다.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그 폭탄으로 나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70년 만에 2021년 1950년 6.25 전쟁, 이때부터 딱 70년 만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내다본 한국 지도자와 국민들이 일구어낸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꼴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지난 2달 동안 이 대통령 탄핵이 시작됐죠. 그리고 아마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12월 3일부터 대통령 인용이 되면은 5월까지 선거입니다. 6개월 동안 나라가 올스톱 된 상태입니다. 올스톱.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6개월은 다른 나라에 뛰어가는 거에 6년이 늦을 수도 있고, 많은 학자들은 10년이 늦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요 6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첨예한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 아주 쉽게는 태극기와 촛불의 갈등이 이어질 겁니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대통령이 뭡니까? 대통합을, 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나라를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좌익이든 우익이든 이걸 통합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부고 정권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는 정말 행복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백성들, 국민들을 체포해갖고 감옥에 가두고 전 국민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이런 나라가 대통령이 만드는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촛불도 들고 나가서 축제를 벌이고, 태극기도 나가서 축제를 벌이고, 좌도 축제를 벌이고, 우도 축제를 벌이고, 진보도 축제를 벌이고, 보수도 축제를 벌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인공지능 IA 기술 성숙도가
지난 2년 동안 2군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계 그동안 정부가 전 세계 AI 기술 3위권에 속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제는 7위로 밀려나 버렸고 지난 3개월 동안 나라가 멈춰 섰으니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 씨가 탄핵이 결정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만약 기각이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권은 피비린내가 나는 숙청과 보복 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래도 혼란, 저래도 혼란인 세상이 비상계엄 선포 하나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조금만 양보했다면, 조금만 받아들였다면 윤석열 씨가 선포한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정치적 협상과 타협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처음부터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나 국민들 살림살이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AI 선도국은 미국,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영국 5개 나라고 한국과 함께 안정적 경쟁자로 분류된 국가는 독일, 대만, 일본, 프랑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23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7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면 제 생각엔 13위, 14위로 물러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4위 강력한 AI 선도국이었지만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과 2년 넘게 전쟁을 하는 바람에 한참 경쟁에 뒤처져 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나 레바논, 이란과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면 자신의 총리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IA 주도국 최첨단에 섰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면초가 위기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다음 강의는 그럼 도대체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 시대인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시대는 죄인을 수고해서 감옥에 쳐넣고 척결하고 처단하는 인식을 가진 검사 수준으로 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체포하고 감옥에 넣는 게 검사의 수준 아닙니까? 이 검사의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꾸려 나갈 수 없습니다.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 틀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예요. 우린 이제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러한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인식이 필요하냐면은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철학, 정치, 사회학, 모든 교육학, 미래, 역사, 또 이제 환경에 관련된 강의를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지금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도 한 달 동안 온전히 지금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요. 환경에 대한 강의도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더 급한 게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